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수사 심의위까지 열어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건지 판단을 했는데 논란의 핵심이 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대통령실의 경로, 국방장관의 지시, 임사령관 배제 같은 야당 주장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은 면죄부를 줬다고 여전히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근거로 임 사단장을 배제했는지,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지, 경찰의 공식 브리핑 내용부터 알아보고 앞으로 파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영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는 현장 작전 통제권이 없어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임 전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시가 월권이라 하더라도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였고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군사 교범에 따른 것이고 가슴장화 언급은 이미 상하급 부대에서 지원을 준비하거나 건의했다며 수중 수색 지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7여단장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 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지원 건의를 하였으며 경찰은 사전에 수중 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준비하기도 어려웠다며 언론에서 제기한 9가지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을 고발한 7포병대대장 측 변호인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반발했고 임 전 사단장은 허위 사실을 주장한 이들에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달리 7여단장 그리고 해병대 포대대장 등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됩니다. 수색작전에 혼선을 줘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고 전날 새벽 5시 현장 작전 통제권자인 해병 7여단장은 여단 참모와 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에게 수변 수색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오전 6시 54분 포병 11대대장은 소방 관계자로부터 해병대가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은 7여단장은 7시 10분 위험한 구간은 도로 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날 밤 포병 11대대장은 내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지시합니다.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포병 11대대장이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포병 7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 4명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7여단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 지시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함께 송치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학계와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과도 같았습니다. 경찰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도 수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했다면서 불송치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야당이 특검을 주장할 거라면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수사심의위까지 부정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불송치를 결정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3페이지 중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당초 수사 결과 발표를 비공개로 추진했던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도 비공개,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은 불송치 결론을 내린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신청해야 열리는데 누구도 신청한 적이 없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최할 권한이 없는데 개최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다며 최근 직권부의된 사건이 40건에 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문제 삼은 수사심의위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들이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또다시 특검을 하자며 때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는 오직 특검으로 바로잡힐 수 있다며 국회 표결을 거쳐 정부로 유송된 특검법안 수용을 재차 압박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사회부에서 경찰을 출입하는 주원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기자,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진 건 말이죠. 국방부가 경찰에 넘어간 사건을 회수했고 그 과정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건을 이첩했다가 당일 회수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에서 22일 만에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4명만 피의자로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1년간의 수사 끝에 국방부 조사본부와 같은 결론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민주당이 2022년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에 따라 검찰도 뒤집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해병대원 순직 책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 수사에 1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보니 꼼꼼히 관계자들을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수사 대상이 군인이라 더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워낙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다 보니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친 것도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됐습니다. 자, 경찰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수사심의 자체도 뭔가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 이렇게 야당은 주장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의혹 제기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네, 경찰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해병대원 사망 책임 부분에서 국한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경로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특검법까지 또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야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앞으로도 윤 대통령을 겨누는 정치적 무기로 계속 활용할 태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합니다. 네, 여당은 안타까운 사건을 정쟁화만 시키는 것을 멈추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한 꽃다운 희생을 정치색으로 오염시키지 말고 국민적 슬픔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 기자, 경찰 발표는 났습니다만 끝나도 끝난 게 아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이 메시지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고 후보들 간 공세 극심합니다. TV조선은 김 여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 5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 간 갈등을 중재하려고 했고 자신을 낮추는 대목도 여럿 있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한송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첫 메시지를 보낸 건 열흘 뒤인 15일입니다. 김 여사는 이날 2차례 메시지를 보냈는데 첫 메시지는 대통령과 재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특검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가 당시 갈등을 빚었던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 여사는 이어 오랜 시간 정치적으로 활용돼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라며 큰일 하시는데 불편할 사안으로 이어질까 조바심이 난다고 했습니다. 다른 메시지에선 모든 게 제 탓이라며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사달이 나는 것 같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이틀 뒤인 17일 김경률 비대위원은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 논란이 됐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인가 걸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한 후보까지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김 여사는 19일과 23일 명품 의혹에 대해 사과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힙니다. 25일 마지막 문자에선 대통령실이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한 사과가 담겼습니다. 대통령께서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이 상하셨을 거라 생각한다.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간다며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며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오찬 회동을 한 건 나흘 뒤인 29일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려고 했지만 한동훈 후보가 이를 무시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 후보는 실제로는 사과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석은 각자의 몫이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생각이 달랐을까요? 또 기존 문자 관련 보도에서 원문에 없는 표현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이채림 기자가 더 자세히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낸 5건의 메시지 가운데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언급한 건 1월 19일과 23일 두 차례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저도 생각합니다. 이 발언 다음 날 김 여사는 한동훈 후보에게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정성 논란,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비대위가 결정 내려주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지만 사흘 뒤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트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변함이 없을까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역시 다음 날 김 여사는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단호히 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한 후보 측은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친윤계 일각에선 한 후보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앞서 일부 매체는 김 여사가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무조건 시킨 대로 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TV조선은 김 여사 메시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메시지 5건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문자 메시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광주에서 첫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지도부가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만 날선 발언들이 오갔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정민진 기자가 전합니다. 첫 합동 연설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응원 현수막을 들고 각 지지 후보를 연호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해 인신공격, 구태정치에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국정농단도 언급했습니다. 극적인 이 통로를 통해서 어떤 답을 만약에 주고받았다면 그럼 야당에서 정말로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또 비대위원장 시절 자신이 가족 등과 공천을 논의했다는 원희룡 후보 측 주장엔 천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효과 같은 것이라며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사퇴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사적 공천과 김 여사 문자 논란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한 후보에게 당대표를 맡겨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나경원 후보는 개파 정치를 청산하겠다며 두 후보를 모두 비판했고 그저 우리끼리 싸우고 갈라치고 줄 세우고 줄 서고 절대 안 됩니다. 망하는 전당대회입니까? 윤상현 후보는 호남 홀대론을 들어 한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당규상 20명 안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중에
5명을 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상 그 약속을 버렸습니다. 광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순회 일정에 돌입한 후보들은 내일은 TV조선에서 첫 방송 토론에 참여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뒤 분위기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던 전당대회가 문자 메시지 논란에 이은 이른바 연판장 움직임으로 오히려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당내에선 전당대회 이유를 더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당권 경쟁이니까 치열할 수밖에 없죠, 싸움이. 근데 이번엔 좀 너무 심하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 지도부와 선관위까지 나서서 진화에 나섰지만 김 여사 문자 논란으로 촉발된 갈등 양상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일부 지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광주에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에서 일부 당원이 한동훈 후보 사퇴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나오자 한 후보 지지자들이 항의하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가 연설할 땐 배경 자막이 당대표 후보가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로 잘못 나가는 사고도 있었는데, 사실 평소 같으면 단순한 진행 실수로 넘어갈 만한 문제지만 한 후보 팬카페에선 고의적이다, 배후 세력을 색출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와서 과열된 전대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자, 근데 후보들은 공정 경쟁 서약도 했죠. 그리고 전당대회 연설을 하면서는 화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돌아서자마자 또다시 비판하고 날석에 또 네거티브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게 참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근 문자 논란이 표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 관계를 강조하는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당정 갈등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싶은 듯하고, 한 후보 역시 당 주류로부터 억압받는 이미지를 통해 당 쇄신의 적임자임을 강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후보들이야 그렇다 치는데요. 어떤 분들은 당이 이래가지고 그냥 갈 수 있겠느냐, 깨지지 않겠느냐, 이 전당대회 이유를 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요, 이 보수세가 강한 이 대구 경북에 가도 당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쓴소리만 듣고 온다고 토로했는데요. 민주당도 이상한 전당대회라고 꼬집을 정도로 공격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의대 증원 갈등 등 여당이 다뤄야 할 민생 과제가 산적한데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이 여당 출입 기자들도 사실 잘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네, 이번 논란이 실제 제2의 연판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합니까? 지난해 불거졌던 연판장 사태 당시 대통령실은 직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관련 논란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실제 제2의 연판장 사태로 흘러갈 경우 여권 전체가 공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제 예고됐었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한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취소된 건 역시 아직까지는 당내 자정 기능이 일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내일 저희 TV조선에서 오후 5시에 첫 합동 토론회를 하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그냥 눈살 찌푸리는 게 아니라 좀 후보들 간의 우위 내지는 서로 간의 차별성, 이런 것들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청원에 대한 1차 청문회를 다음 주 금요일 열 계획입니다.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14일 만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청원 사유로 적시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까지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1주기인 19일에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에,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안과 증인 출석 요구 안건 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지난달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참석했던 증인들을 다시 부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위원장 생각까지 재단하려 합니까? 사과하세요. 저는 위원장님 생각까지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세요. 김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녀를 증인 명단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양평으로 고속도로는 위기하고 명품백을 받고
엄마하고 함께 주가 조작하고 도대체 얼마나 더 국정농단을 해야겠습니까? 다만 탄핵 소추안의 직접 당사자인 윤 대통령 증인 소환은 검토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일반 방청을 가능하게 해 강성 지지층 유튜버들의 생중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정부를 겨냥한 공세에 상임위가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관련해 대상이 된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검사는 직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백현동 수사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를 맡았는데 탄핵이 범죄자가 법망을 피하는 수단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 중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무차별한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 침해, 꼼수 혐의 적용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강 차장검사는 자신에 대한 탄핵에 대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면 반박했습니다.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기준이 전혀 없다며 오로지 압수수색 숫자가 많으니 위법하다고 하고 그 숫자마저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또 탄핵이 범죄자가 법망을 피하는 수단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입니다. 강 검사 글에는 공감하고 응원한다 등 동료 검사들의 지지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었죠. 이 전 대표가 정권의 치졸한 보복 행위라고 직접 입장을 말했습니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통상의 수사 절차라고 일축합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위증교사 재판 법정으로 향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재진 앞에 멈춰섭니다. 잠깐만. 이 전 대표는 수원지검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자신과 아내 김혜경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2022년 9월 연루된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종결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압수수색, 또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는 법카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가 지난해 8월 권익위에 신고한 걸 이첩받아 재개된 겁니다. 공간에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먹기 위한 과일은 매일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이 전 대표의 반발에 대해 검찰은 통상적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지검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 수수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에 최재형 목사와 나눈 카톡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만나기 위해 민주당을 비판하고 협력 관계였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최 목사는 검찰에 이런 내용을 빼고 일부만 증거로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와 만나기 위해 자신과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 편임을 강조합니다. TV조선이 김 여사 측으로부터 입수한 카톡 메시지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를 깎아내리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2022년 2월 민주당은 국힘보다 더 간교하고 가벼운 기득권자들이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 내외를 악마화한다.
조 대표가 SNS에서 동정파리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 목사는 명품을 사서 자신에게 주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도 비난합니다. 이 기자가 대선 전 김 여사와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 최 목사는 우째 사나이가 그런 걸 까발리냐고 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의 메시지 대화를 검찰에 모두 제출했다고 했지만 모든 카카오톡 내용 전면이 모두가 다 제출돼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누락한 이유에 대해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와의 사적 대화, 제3자 관련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명품을 건넬 당시 밖에서 선물을 주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 여사 측과 검찰에 확인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대기하던 사람들은 대통령실 직원들이었고 면세점 가방이라고 한 건 행정관 수유의 에코백으로 안에는 보고서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영문으로 신라 면세점이라고 적힌 가방을 들고 두 남성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화점에 선물들을 사서 제 다음으로 접견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해명하실 것입니까? 하지만 김 여사 측 변호인은 TV조선에 당시 대기하던 사람들은 대통령실 행정관 2명과 경호처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영상 속 조모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고 장모 행정관의 서면 진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상에 보이는 신라 면세점 가방은 조모 행정관 소유의 에코백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가방은 조 행정관이 과거 면세점 행사 때 사은품으로 받은 것이라며 가방 안에는 보고 문건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조 행정관의 에코백을 제출받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장마 관련 뉴스로 이어갑니다. 올 여름 장마의 특징이라면 돌발성 호우와 낮에는 찌는 듯 덥다가 밤에 비가 쏟아지는 기습폭우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서울 등 수도권은 최대 40mm, 경북 북부는 최대 8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안전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지난 밤 사이 충청과 경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는 토사가 무너져 내려 50대 남성이 매몰됐고 천안과 논산에서는 옹벽이 무너져서 주민 1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10여 미터 높이의 옹벽이 중간 지점부터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콘크리트 블럭과 토사가 도로로 쏟아집니다. 도로 3분의 2 정도까지 떨어져 나왔어요. 벼락 치는 소리 비슷하죠? 의외로 크더라고요. 추가 붕괴 위험에 옹벽 주변은 출입이 통제됐고 인근 주민 3명은 대피했습니다. 어제 밤에 비 많이 온다 그래서 대피해라 그래. 주택 뒤 옹벽이 무너지며 산비탈의 토사가 집 뒤 뜰까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붕괴 당시 마침 물길을 보러 나왔던 50대 남성 주민이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왔다가 또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반대로 그랬어요. 제 집에서 지금 뭘 보러 간다고 아저씨가 올라가다가.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비가 계속 내리는 데다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몰된 주민은 사고 약 11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2차 절개지에 의해서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황토 흙이 계속 지금 무너지는 상황으로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남 논산과 보령에서는 산사태 위험으로 한때 주민 131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청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고 주요 하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간밤에 200mm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북 안동과 영양도 피해가 컸습니다. 마을이 토사에 묻혀 아예 사라졌고 주민들은 고립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마을 진입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민 쉼터였던 정자는 지붕만 남았습니다. 하천이 폭우에 넘치면서 마을을 집어삼킨 겁니다.
8시부터 그걸 따라가지고요. 무서워요. 밤새도록 잠 못 잤지요. 산에서 흙과 돌더미도 쏟아졌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는 커다란 창고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 때문에 창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화물차는 반쯤 묻혀버렸습니다. 창문으로 겨우 집에서 빠져나온 주민도 있습니다. 자다가 밤 물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 이 문을 여니까 문이 하나도 안 열려요. 저 광철을 저리 나왔지요. 안동의 한 마을 하천, 곧 범람할 것처럼 무서운 기세로 흐릅니다. 실제 간밤에는 하천이 넘치면서 마을에 성인어리만큼 물이 찼습니다. 4톤짜리 컨테이너가 둥둥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없죠. 이게 땅에보다 컨테이너 더 커요, 이게. 자빠지면서 왜 물이 막 덮어씌니까는 밀려가지고. 새벽 폭우에 경북에서는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25명이 고립돼 119 구조대가 업거나 리어카에 실어 구조하기도 했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3번을 전화가 왔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운전자는 70대 택시기사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잇따르는 급발진 주장 사고에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나공 기자입니다. 흰색 SUV 택시가 빠른 속도로 편도 3차선 도로를 내달립니다. 잠시 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 대기 중이던 검은색 승용차를 들이받더니 다른 차량들과 잇따라 부딪힙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용산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4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지점 바로 앞에는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70대 택시기사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츠치가 급발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듣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운전자들 간의 보험 처리가 마무리됐다며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급발진 주장 사고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사고가 너무 많아서 이런 사고가 좀 많이 생기니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지난 1일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참사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한 70대 택시기사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시청역 참사 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요. 가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이 블랙박스와 사고 기록 장치 EDR을 분석한 결과 급발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DR의 신빙성에 문제 제기가 나오는 만큼 최종 결론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경찰이 운전 부주의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호텔 출구를 나옵니다.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가로지르더니 일방 통행길을 역주행합니다. 잠시 뒤 68살 차모 씨가 몰던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차 씨는 지난 4일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관계자는 사고 기록 장치 EDR을 1차 조사한 결과 급발진 정황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DR은 사고 전후 속도 변화나 브레이크 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경찰이 가해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브레이크 등이 켜진 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EDR 외에도 CCTV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행자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철제 펜스와 나무 등으로 인도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일방 통행로 진입금지 표지판의 크기를 키우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려진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전공의 복귀를 이끈다는 게 정부 구상인데 전공의 이탈을 불법으로 규정한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자 또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킨 전공의들을 허탈하게 하는 결정이기도 한 만큼 이 형평성을 무시한 면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순 없습니다.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은 이렇게 지나간다 한들 2026년 이후 의대 증원 과정에서 벌어질 갈등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최후의 카드를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도 바꿔 수련 기간 동안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를 대거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분위기 똑같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커리어를 생각해서 잘해야 각자도 생각하는 걸로밖에 안 되거든요. 또 정부가 지나치게 폭넓은 메시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든 전공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칫 전공의들이 복귀 대신 집단 행동을 계속하고 증원 백지화란 강경 주장만 되풀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자단체들은 대체로 정부의 처분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집단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선례를 남겼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수장으로 선임된 배경이 공개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100명 가까운 지도자를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팀 감독 선임 권한을 가진 위원장 등이 사퇴하는 등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설명도 내놨습니다. 먼저 이다솜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홍명보 감독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맡긴 이후로 대한축구협회는 8가지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전술적 측면을 비롯해 리더십, 감독으로서의 성과, 지도 경험 등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특히 홍 감독이 우리 대표팀의 원팀 정신을 만드는 데 탁월한 지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팀 내 자유로움 속에 기강은 필요하고 대표팀의 창의성 유지 및 원팀 확립을 위한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부터 아시안컵까지 축구대표팀은 굵직한 대회들을 치르며 성과를 거뒀지만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 등 상처도 많았습니다. 홍 감독이 울산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카리스마에 협회는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게 팀이야! 전부 다 넘어지 마! 내 분명히 얘기했지. 이건 또 다른 경기라고, K리가 아니라고. 이임생 이사는 발표 중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정말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감독은 모레 광주전에서는 예정대로 울산의 지휘봉을 잡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이제 홍명보 감독으로 결정된 만큼 묵은 갈등은 넣어두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필요할 텐데요. 축구협회가 밝힌 홍명보 축구의 특징은 이 빌드업과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요약됩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성민혁 기자가 홍명보 감독의 축구를 분석했습니다. 간결한 원터치로 기회를 만들고 과감한 전진 패스로 최전방 주민규에게 배달합니다. 순식간에 측면 침투로 골을 노리기도 합니다. 울산의 축구는 패스를 많이 합니다. 횟수는 물론 성공률도 가장 높았고 공격 지역에서 전진 패스도 가장 많습니다. 점유율도 58%로 K리그 구단 중 가장 높습니다. 균형을 중시하는 빌드업 축구입니다. 이승우를 압박해 공을 빼앗아 단번에 역습을 전개, 결국 골까지 넣습니다. 압박 강도가 높은 울산은 공격 지역에서 상대의 공도 가장 많이 빼앗았습니다. 반면 활동량은 경기당 114km로 K리그 12개 구단 중 11위고 전력 질주 횟수도 최하위권입니다. 효과적으로 뛰면서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지만 활동량은 하위 그룹에 있었습니다. 최근 K리그 2연패를 이룬 울산은 이번 시즌에도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적인 유연함이 떨어진다거나 가끔 선수 교체 타이밍이 늦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어떤 파격적인 실험이나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크게 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술적인 디테일을 도울 유럽인 코치 2명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을 시작으로 닷새간의 안보 순방 일정을 통해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 전망입니다. 출국 전 외신 인터뷰에서도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했는데 황선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결정적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렸다며 남북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존재인지 러시아 측은 잘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입장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은 북러 협력 수준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며 무기 지원을 사실상 남북러 관계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안보 순방 일정을 시작하는 윤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확장 억제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지구 면적의 절반 이상을 관할하는 인태사령부는 전체 전력 규모가 세계 2위인 중국을 압도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선 체코와 스웨덴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과의 릴레이 양자회담에 이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IP4 4개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인공지능 AI 칩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려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총파업 이슈에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건데 우리 증시도 덩달아 연내 3,000선을 넘을 거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지난주 1분기 깜짝 실적 발표로 주가가 급등했던 삼성전자. 오늘도 0.34% 오르며 87,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신고가를 갱신했고 2021년 코로나 전국에서 찍었던 9만 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문 가야죠. 한국의 대표이사인데 계속 올라야죠. 증시에선 삼성전자가 12만 원을 찍을 거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AI용 메모리 칩, 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D램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 삼성전자 HBM도 엔비디아 품질 검증을 곧 통과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대비 좋은 고실적인 밸류에이션은 한 30% 정도 디스카운트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가 첫 파업에 돌입했지만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삼성전자의 약진으로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 지수가 연내에 3,000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세를 타면 그동안 저평가돼 왔던 우리 증시의 밸류업도 본격 시동을 걸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송 인터뷰에서 문법에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바이든의 건강 상태를 의심케 하는 여러 의혹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당내 하원 중진들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TV 토론 참패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를 자처해 인지력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한 단어 하나가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최고라는 표현으로 9세 최상급인 베스트를 써야 하는데 틀린 단어를 썼단 겁니다. Gave it my all and I did the good job as I know I can do. Did the good job as I know I. 백악관은 바이든이 문제가 된 단어를 쓴 적이 없고 굿 에즈라고 말한 거라며 방송사에 항의했습니다.
바이든도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의 흑인 교회를 찾아 단결을 강조하며 대선 완주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우려에 따른 후보 교체로는 당내에서조차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당 하원 중진 의원들 절반 이상이 바이든 사퇴에 찬성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Joe Biden is going to need to consider can he beat Donald Trump? Is the best to beat Donald Trump? 이런 가운데 뉴욕 포스트는 올해 초 파킨슨병 전문의가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고 이 같은 방문이 지난해 8월 이후 8번이었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프랑스 조기 총선 투표 결과 극우 정당이 1위를 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좌파 연합이 원내 1당을 차지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과 연대하면서 막판 반전을 이룬 건데요. 이 마크롱 입장에서 보자면 최악은 피한 것입니다만 어느 정당도 과반을 얻지 못해 향후 정국은 안개 속입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출구조사 결과가 좌파연합 승리로 나오자 끌어안고 다축합니다. Non, je suis encore ému, c'est incroyable. On est soulagé. Il y a beaucoup d'espoir, du coup il y a beaucoup d'espoir dans le futur de la France, dans la gauche. 1, 2차에 걸쳐 치러진 프랑스 조기 총선 결과 좌파연합이 하원 577석 중 182석을 얻어 원내 1위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Notre peuple a clairement écarté la solution du pire pour lui. 1차 투표에서 선두를 기록했던 극우 정당은 143석을 얻어 3위에 그쳤습니다. 2차 투표 전날까지도 지지율 1위였지만 범여권과 좌파의 단일화 전략에 밀렸습니다. 다만 의석수는 기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Malheureux, on perdra un an supplémentaire, un an de plus d'immigration dérégulée, un an de plus de perte du pouvoir d'achat, un an de plus d'explosion de l'insécurité. 마크롱 대통령은 여권연합이 2위를 기록하며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운영 동력은 약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동안 극좌 총리에 반대해왔는데 당장 다수당인 좌파연합은 총리직을 달라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요구를 수용할 경우 역대 4번째로 대통령과 총리의 정당이 다른 동거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Two little mice fell in a bucket of cream. The first mouse quickly gave up and drowned. Mayor Robert Wagner. 사업가였던 디캐프리오의 아버지가 상 받은 소감을 말합니다. The second mouse wouldn't quit. He struggled so hard that eventually he turned that cream into butter and crawled out. 늙은 당나귀가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주인이 이웃을 불러 흙을 퍼붓습니다. 한참 울부짖던 당나귀가 조용해졌습니다. 들여다봤더니 등에 쌓인 흙더미를 털어내 바닥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흙을 차곡차곡 다지고 쌓아 보란듯 살아나왔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의지와 지혜가 빛납니다. 그런데 우물에 빠진 누군가는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바닥을 진흙탕으로 휘젓고 있습니다. 수렁에서 허우적대며 자멸의 구렁텅이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온통 뒤엉켜 뒹구는 전당대회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배신의 정치 운운하더니 느닷없는 김건희 여사 문자 공방에 풍덩 빠졌습니다. 친윤 쪽은 한동훈 후보가 김 여사의 사과 의사를 묵살해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봅니다. 배신자 낙인과 맥이 통합니다. 일부는 연판장까지 준비했다고 하죠. 한 후보는 문자가 사과하기 어려운 사정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사적인 문자가 이 시점에 유출돼 공격 소재로 쓰이는 경위와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자가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겠지만 애초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김 여사가 공적 사안을 공적 경로를 거치지 않고 왜 불쑥 여당의 수장과 상의했냐는 겁니다. 사과해야겠다면 대통령실에서 논의해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한 후보가 답하지 않아서 사과 못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별다른 해명 없이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으름장이 생뚱맞게 들립니다.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건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쇄신의 일대 전환점이어야 할 전당대회, 막가는 드자비판이 돼야 하겠습니까? 갈 때까지 가보겠다면 이제는 살아서 돌아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김 여사가 정말 사과할 생각이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7월 8일 앵커 칼럼 오늘 국민의힘이 우물에 빠진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일부 충청과 경북에는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위로 낙석이 떨어지고 하천변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밤사이 또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충청과 호남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와 경남 서부에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겠고요. 내일 밤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시간당 최고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제주도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밤에 비가 차츰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